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근혜의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과제는 뭐였나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부 전까지는 건전 재정 속에서 복지 정책을 달성하는 거였죠. 발전하면 또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것을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투입하고. 근데 노무현 때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빚을 대폭 늘리면서 복지 정책을 시행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다가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큰 죄를 지은 거라 했죠, 노무현이. 그래요. 그것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정하기가 쉽지 않죠. 한번 복지정책 실시하면 일단은 중단시켜야 되죠.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는 어떻게 했나요? 두 가지 생각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건전재정을 달성해야 돼. 또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겹치면서 이 복지 확대하면서 좀 요상하게 나오더라. 또 재정도 고려하면서. 그래서 누더기 정책이라 했죠. 복지 정책은 늘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 했죠. 재설계가 있다 했죠. 그래요. 한국은 어떤가요? 꼭 필요한 곳에 그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끔씩 일어나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가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의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거나 조건이 되면, 그러면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치료해주고 또 일자리 알아봐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게 전두환 시절 때 있었죠. 근데 뭐 그건 좀 강제적인 게 있었고, 강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가난을 못 견디는 사람이 의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재조정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 확대만 복지 정책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그때도 그러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래요. 발전 단계를 넘어선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 국가처럼 된다. 그런 국가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죠. 그 직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세월호 사건.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 최근에 한 10년 전 일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겠죠. 당시 10대면, 지금 20대니까, 20대만 돼도 뭐 다 아는 사건이죠.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직전 4월 청리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다. 제법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죠. 10년에 걸쳐 여러 조사기구들이 여러 차례 조사하고 수사했다. 여러 번 조사했다는 거예요. 10년에 걸쳐 조사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유용했다. 일단 이런저런 가짜뉴스가 유포되었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건이다 싶으면 일단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가짜 뉴스를 대량 유포하죠. 당시 유포되었던 가짜 뉴스에는 잠수함 충동설, 국정원 개입설 등이 있다. 그래요. 잠수함 충돌설은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설이다. 이후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해본 결과 잠수함과의 충돌 흔적은 없었다. 국정원 개입설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폭발물을 실은 뒤 일부러 폭발시켜 침몰시켰다는 설이다. 이런 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 호응은 못 받았지만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해본 결과 폭발 흔적은 없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목적은 책임을 미군이나 박근혜 정부로 책임을 미군에게 돌리거나 박근혜 정부를 살인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요. 좀 그런 시도를 늘 하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천안함 사건이 있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미군이 조작했을 것이다. 혹은 정부가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죠, 항상. 영원히 북한인 공산주의 세력이잖아. 돌연변이 세력이잖아. 어떻게든 북한의 최대적인 미군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항상 미군을 개입시키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죠. 왜 이런 충동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미군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미군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근대국가 수립을 하는데 1948년 때 미국과 미군이 큰 도움을 줬죠. 미국이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세웠잖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시위 나갈 때 성조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기어코 미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 또 미군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한국을 싫어하는 거죠. 북한을 조국이라 생각하니까 미국이란 미군이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의 성향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했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좋아하죠. 당연히 이제 미국 이익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벌였겠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잘하면 이제 다시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당연히 좋아하죠.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좀 사람처럼 인간구실하면서 살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당연히 싫어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위장하려고 해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당연히 싫겠죠. 근대국가 수립을 죄악시하니까 비참하게 살아도 포퓰리즘이나 공산주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탈출을 했고 상당수가 탈출했죠. 인구의 한 20-30%가 탈출한 거죠. 또 그래요.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이제 현재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수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요. 대충 보면 안다는 거예요. 대충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마두로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가요? 이번에
경호원들이 사망했는데 쿠바인들이 30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자국민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국민을 믿지 못할 정도면. 그럼 국가의 주인은 누군가요? 주권 국가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제 희생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구나. 좀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주고 싶어도.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결단 내린 거죠. 근데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그래 잘했어. 뭐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잘 만들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찾겠고 좋아하죠. 근데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도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많겠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도 있지만 근데 베네수엘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평화 위협 이렇게 얘기 싫어한다는 거죠. 말했잖아요. 근데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감정적으로 잘됐다 생각하니까 잘했다 이라는 거고,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어떤가요? 근대 국가 수립을 제약으로 생각하니까 미국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한번 보는데 누가 그러는가 반응을 보면 지금 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베네수엘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구나 반발 세력 인사구나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란 젊은 사람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것처럼 하지만 또 미국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성향은 연결되어 있죠. 뭐 다른 일은 모르더라도 일 잘 됐구나.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당연히 그렇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매사를 보면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과 행동 속에서는 자기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 때 또 다른 종류의 가짜 뉴스가 있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종류의 가짜 뉴스에는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있었다. 오전 10시경 첫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내렸는데 7시간 동안 박근혜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바가 없었다.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러면서 각종 오만 가짜뉴스가 퍼졌죠. 그 오후 5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에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접근했다. 그렇죠. 그랬죠. 10시부터 5시가 빈다. 그동안 뭐 했냐. 이에 다양한 가짜뉴스가 퍼졌다. 그 시간에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었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루머도 있었다. 막 퍼뜨린 거죠. 실상 7시간이면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다.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뭐 했을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뭐 조사해보고 뭐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겠죠. 공식적인 대책일 수도 있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비서들하고 회의할 수도 있고 10시에 보고받았으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회의하는데 한두 시간은 걸린다. 그럼 보고받고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또한 대통령이 외부로 나갈 때 경호 준비, 의전 준비, 화장, 헤어 같은 치장을 해야 하니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외부로 나갈 때는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시간 빼보라는 거예요. 또한 이동하는 시간도 있으니 알 수 없는 행적은 1시간에서 2시간에 불과하다. 길어봐야 2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7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을 파악하고 뭔가 이제 대책을 논의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준비하고 뭐 9시간 빼면 뭐 남는 시간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12시간 행적이 불분명하다. 뭐 그것도 아니고 이제 고작 7시간인데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늘어났죠.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 세월호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긴박한 상황, 그렇죠. 긴박한 상황, 긴급하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언론에서 다 구조 댓글처럼 보도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 막 날조를 하죠. 또 그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죠. 이랬으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MBC가 뭐라 했나요? 11시에 단원고 학생 190명 전원 구조. MBC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시에 다 구조됐다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죠. YTN도 구조됐다 하고 그래요. 또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떻게 연락받았는지 다 구조됐다 하고. 근데 시작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MBC가 했다는 거예요. 4시 반 되어서야 163명 구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면 이제 정부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사령탑이라 볼 수 있는데 사령탑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령탑이 파악이 안 되는데 대통령도 파악했겠냐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1시가 돼서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은 어디서 시작됐냐? MBC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해상교통의 전문가가 아니면 당시 상황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국민은 없었다.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선거 전문가이자 해상교통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조됐다 하고. 그래요. 1시에는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정부, 그렇죠. 정부의. 근데 그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다 구조됐습니다. 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여간 7시간 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행적을 가지고서 장기에 걸쳐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사고의 책임을 박근혜에게 몰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문제 없다고 다 보고를 받았고 그럼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7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뭐 딴짓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실상 박근혜보다 MBC가 훨씬 이상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중심에는 MBC가 있었다. MBC는 가짜뉴스로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바가 있다. 아, 미국 소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미국 소를 먹으면 마치 광우병 걸리고, 미국 소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소인 것처럼, 미친 소인 것처럼 대부분 소가 그게 아닌데, 수억 마리 소 중에서 미친 소가 몇 마리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요. 그때 가짜 뉴스로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번에도 보라는 거예요. 누가 혼란에 빠뜨렸나요? MBC가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MBC 보도 출처는 정부기관이 아니었다. 가짜뉴스의 출처는 밝혀진 바가 없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받아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냐. 그런 인사가 밝혀졌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MBC가. 세월호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상으로는 충분히 다 구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전원 구조되었다고 발표하는 것과 긴급한 상황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그렇죠. 보도하는 것은 쉽게 구조될 것처럼 보도하면 구조대원을 비롯한 국민들 모두 느긋해진다. 아, 뭐 별 큰 문제 아니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뒤에 막 말을 바꿔서 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조장을 했느냐? MBC가 조장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다들 긴장했으면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MBC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사람들은 또 잘 되길 바라니까 또 그걸 받아서 또 그렇게 다 보도했던 거죠. 근데 누구로부터 그 출처가 뭐냐? 없더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도하면 위에서 다 그치고 구조대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결국 MBC 보도가 대형 참사를 야기했으니 첫 번째로 수사해야 할 대상은 MBC였다.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도 해야 되는, MBC만 수사하면 되는 거죠. 처벌하고 처벌해야죠. 살인 미수죄죠. 그 당시 선장이었던 유준석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이 MBC 때문에.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박근혜가 긴급한 상황을 뻔히 알고서도 늦은 대응을 하여 대응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갔죠. 장기에 걸쳐서. 10년 조사한 결과 침몰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제 조사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세월호는 일본에서 들어온 선박을 무리하게 증개추가하여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세월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 운송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허용 화물량의 2배 가까운 화물을 싣고 고정 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한 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형수도 기준치보다 적게 실려 있었고 이는 선박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침몰 당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선체 불안정은 극대화되었다. 선박을 보니까 완전 엉망이더라. 안전조치가 뭐 거의 안 돼 있더라. 뭐 이 말인 거죠. 승객 안전을 지켜야 할 선원과 선장은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다 기억나죠. 그 결과 수백 명의 승객들이 선내에 갇혀 구조되지 못했고 피해는 극대화되었다. 세월호로 인하여 사망자 수는 299명이었고 실종자는 5명이었다. 그렇죠.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는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은 아니었다. 상품 백화점 붕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한 500명 정도 사망했죠. 299명 사망자 중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통상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보다 살날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더 슬픈 법이다.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더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하게 다가왔던 거죠. 이 사건과 연루된 책임자들은 모두 중벌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진 것은 선원과 청해진 회원이었다. 청해진 회원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배를 관리해야 되는데 안전한 배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안전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선장은 퇴선 명령 없이 본인들만 먼저 탈출한 행위로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해진 회원의 실소유주 일가와 임직원들은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유병헌 회장은 도주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실수를 했죠. 퇴선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탈출했죠. 생존 욕구가 강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퇴선 명령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살인자를 몰랐잖아요. 근데 MBC는 더 큰 실수를 했잖아요. 급한 게 아니라고. 다 구조됐다고. 이건 보통 큰 실수가 아니잖아요. 긴박하게 움직였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근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도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가만 냅두냐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와 임직원들은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유병헌 회장은 도주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실상 선원과 청해진 해운보다 더 이상한 것은 안전검증을 맡았던 게 민간기구들이었다.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큰 배 같으면 그래 안전검증을 또 만든 기구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대량 참사가 일어나니까. 만드는 민간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해운조합은 과적을 묵인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운항관리자들이 구속되었으며 수뇌부는 비자금 도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성급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더라. 한국성급은 세월호의 보건성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검사원들이 기소되었고 당시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좀 관리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더라. 수정은 됐겠죠. 정부가 수많은 선박들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민간단체에 보통 맡긴다. 딴 나라도 그렇게 하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 기관에 예고 없이 단속하고 불법이 적발되면 민간 선급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한다.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속을 했는데 검사가 제대로 안 돼 있네 이러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 정부는 전혀 선박 단속하지 않았고 자율에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검사단체는 선주들의 회비와 수수료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후에 법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자들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완전히 분리했다. 그래야 이제 선주 눈치를 보지 않고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단속을 하지 않았구나. 민간한테 맡기더라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민간단체에 맡기고 정부가 단속을 한다. 근데 문제가 발견된다. 그럼 민간단체가 엄벌을 받겠죠. 보통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초기 구조 실패의 책임은 해경에도 돌아갔다. 김석균 해경청장 등 지휘부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 2, 3정의 정장 김경일은 구조 소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았다. 물론 김경일은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선내 상황 확인, 구조 지휘, 퇴선 안내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제일 먼저 도착했으면 그래도 제일 성실한 지휘관이었는데 이상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다 구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장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가만히 있으라 이랬는데 다 죽이려고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몰랐고 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김경일이라고 뭐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겠죠 뭐. 중앙정부도 몰라서 지시를 잘 못 내리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있긴 있었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요. 특별히 뭐 부각된 인사는 없었죠. 말이나 정부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특정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실수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정부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방책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어리둥절한 김경일은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 제일 성실했을 수 있죠. 제일 먼저 도착했잖아요. 당시 선장 이준성은 사고 초기에 제서 지식이 없었고 오히려 선내에 있으라는 방송을 반복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빨리 탈출 준비하십시오 이랬지. 아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선장. 중앙정부에서도 퇴선 지시가 없었다. 실상 그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이가 없었는데 김경일이 알고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괜히 빨리 도착해서 몽땅 책임을 뒤집어 쓴 거죠. 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먼저 도착한 것이 죄다. 실수를 찾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수를 찾아 처벌하고자 하면 일을 안 하려 하지 않을까. 또한 실수를 저지르면 큰 처벌을 받으니 어떻게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책임 없는 이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여간 당신이 실수를 저지른 공직자를 찾아 어떻게든 살인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요. 정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실수 하나하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면 실수를 시정할 수가 없고 발전이 없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처를 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된다. 그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근데 그 실수를 찾아서 처벌을 할 생각만 하면 아무도 안 움직이려 한다. 그 실수가 시정되지도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이죠.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있었다.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장기 열차 집회 시위가 있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진상조사가 있었고 2017년 3월 세월호 인양이 있었다. 선체 인양했던 비용은 1200억 원이다. 세월호는 한국의 한일고속이 일본 운항사로부터 약 110억 원에 사들였다. 이 110억 원을 사들인 배를 인양하기 위해서 120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세월호는 절단하에 고철상에게 팔았는데 팔고서 얻은 소득은 약 8,792만 원이다. 그냥 수중에서 조사하면 되는데 막 못 믿겠다면서 이래가지고 1,200억 원을 쓴 거죠. 그래요. 수중조사로 해결할 문제를 정치화하여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한 사례이다. 진상조사는 10년간 이어졌는데 연간 최소 60억 원에서 160억 원이 투입되었다. 결국 10년간 조사하는데 6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얼마를 썼냐는 거예요. 계속 가짜뉴스 퍼뜨리고 진상조사해야 된다면서 뻔한 일을 가지고 1년간 조사하고 끝낼 문제를 10년간 끈 결과이다. 하여간 총 약 5,548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배상에 약 1,400억 원,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약 342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거 두 개 빼더라도 한
3천억 가까이 투입된 거죠. 그건 낭비인 거죠. 큰 낭비가 있었다.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유가족들을 정치화해서 필요 없는 짓을 하면서. 또 다른 일로 민주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결탁한 일이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에 속한 김병건과 김영기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및 보좌관이 KBS 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일이 있었죠. 결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김현의 보좌관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김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 기다리다가 화가 난 대리기사가 돌아가려 하자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주변에서 말리는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탁해서 움직였더라. 민주당은 대형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자주 하는데 이는 광주 사태로 큰 정치적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을 하지? 근데 광주 사태와 세월호 사건이 유사하더라.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과 더불어 1987년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 지지, 군사 정부 지지 지역이었다. 즉 1987년 이전까지는 호남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지역이었다. 확인이 되죠. 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 사태 참여하는 전투를 벌인 시민은 김대중 지지자들을 국소수 인사에 불과했다. 이는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증명한다. 1948년 4.3 반란 사건 때 제주 인구는 약 28만 명인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 1980년 광주 사태 때 광주 인구는 75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5배에 이르렀는데 사망자는 165명에 불과했다. 제주도와 같이 인구의 10%만 결상전을 선택했어도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광주 사태 우리 역사 날조를 많이 하죠. 광주 주민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으킨 사건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일으켰으면 그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0%만 결상전에 참여했어도 5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자가 165명이다. 그 역사적 진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 호남 지역도 뭐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군사정부 지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전북에서 민주정의당이 1등 했잖아요. 7석 얻어서. 전남에서도 11석 얻어서 1등 했다는 거예요. 1985년에. 1987년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정의당이 1당을 얻으니까 지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전에는 더 지지를 받았죠. 농촌에서 군사정부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대중 지지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군사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와 맞서서 결사항전하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사항전해서라도 뭐 김대중을 지지하겠다. 일단 호남 지역도 군사정부 지지 지역이었고 한 1000명 잡아도 그런 사람이 1000명 정도 됐을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9명 사망했다. 인구의 10%만 참여했으면 몇만 명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선거 결과도 보고 김대중은 호남 지역을 차별했다고 하지만 다 자기 지지 지역을 차별하는 정부가 있을까? 1987년 이전 선거 결과를 봐라. 아까 보여줬죠. 대부분 선거에서 호남 지역은 이승만 정부가 군사정부를 지지했다. 즉 호남 차별로는 김대중의 근거 없는 헛소리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 중에 대통령과 같은 출신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는 어느 정부에나 있던 현상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경부속도로도 있고 예전에 설명했죠. 경부속도로 건설하는 바람에 경상도에 있던 삼성, LG, 롯데 다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이 덕을 본 거지 경상도가 덕을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는 지역에 따른 신분제도가 없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인사들 중에 대통령과 같은 출신 인사들이 많은 거는 어느 정부에서나 발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차별했다 뭐 그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광주 사태도 1988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모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이다. 지금 몇 년째 하냐는 거예요. 세월호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조사 비용만 5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답은 실상 정해져 있다. 누가 자기 지지 지역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겠는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 보라는 거예요. 일단 전투에 참여한 주민들이 극소수이고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사망자가 165명 발생한 것이다. 한 1000명, 그래도 한 1000명 이내 인구의 한 0.12% 정도는 결사항전을 하려 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망자는 165명 정도로 그쳤다. 이렇게 보는 게 해석하는 게 맞죠.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또한 각종 보상 행사비에 투입된 비용만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니 뭐 폭동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났지 뭐 광주에서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40년대 이후 보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 하여간 민주당은 광주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호남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대형 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것이다. 근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봤죠, 광주 사태를 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광주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 호남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이유는 지역주의 정치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다수의 호남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걸 장기에 걸쳐서 찬동 맞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수 호남인들이 광주 사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왜? 지역주의 정치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발견되지 않으니 정치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가지고 뭐 그걸 장기로 끌면 그랬을 때 지지자는 다수의 국민들이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화하면 다수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다 싫어하죠. 이제 그만해라 이러죠. 정치적 이득을 별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